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3. 물질 세계에 대하여 현대 문명의 네 기둥. 중요한 것들의 순위를 정하기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현명하지 못한 짓이다. 심장이 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고 인간의 건강에서 비타민 C는 비타민 D에 못지않게 필수적이다. 앞에 두 장에서 살펴본 식량과 에너지는 모두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많은 물질, 예컨대 금속과 합금, 비금속 화합물과 합성 화합물을 대거 동원하지 않는다면 식량과 에너지 공급은 불가능할 것이다. 건물과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모든 것도 다를 바가 없다. 물론 대중매체의 뉴스로부터 또 중요한 개발과 관련해 다소 들뜬 경제적 분석이나 예측으로부터 받는 관심을 기준으로 이런 물질들의 중요성을 판단하려 한다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대중매체는 비물질적인 것, 즉 무형의 것을 주로 다룬다. GDP의 연간 성장률, 서구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황홀해했던가, 국제 증가율, 통화 공급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까닭에 현대 통화 이론에서는 국채가 중요하지 않는 듯하다. 게이밍 앱 같은 중대한 발명을 한 기업이 신규 상장되어 공모주에 쏟아지는 기록적인 돈, 5G 네트워크를 재림에 버금가는 것으로 고대하는 전례 없는 모바일 접속 기술의 장점, 우리 삶을 금방이라도 바꿔놓을 듯한 인공지능의 장밋빛 약속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주장들의 공허함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따져보자. 반도체, 마이크로칩, 개인용 컴퓨터 등이 없었던 때에도 우리는 충분한 식량과 물질적 위안을 주고 교육과 보건을 제공하는 세련되고 상당히 풍요로운 문명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 트랜지스터, 반도체가 최초로 상용화되더니 1970년대 초반에는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처음 개발했으며 1980년대 초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 대량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1990년까지 우리는 각 경제권을 통합하며 필요한 투자를 끌어들이고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갖추었으며 대형 제트 여객기로 세계를 그럭저럭 연결했지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와 유치한 수준의 애플리케이션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마이크로 프로세스부터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를 소모하는 부품과 장치를 발명하고 조립과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이 확실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전자기술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이 그런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얇은 웨이퍼, 마이크로칩이 각인되는 기관은 전자시대를 대표하는 물질이지만 그것 없이도 수십억 인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실리콘 웨이퍼는 현대 문명의 존재를 제약하는 물질이 아니다. 99.99999% 순도의 큰 실리콘 크리스털을 만들어 웨이퍼로 잘라내는 과정은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에너지 집약적이다.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과정보다 두 자릿수나 많은 1차 에너지가 필요하고 철을 재련해 강철을 만드는 과정보다 세 자릿수나 많은 1차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자재는 넘쳐 흐를 정도로 많다. 실리콘은 지구의 표층, 즉 지각에서 두 번째로 흔한 물질이다. 산소가 49%이고 실리콘이 거의 28%이다. 전자급 실리콘의 연간 생산량은 다른 필수적인 물질에 비교하면 무척 적은 편이다. 웨이퍼의 최근 생산량은 1만 톤이었다. 물론 어떤 물질의 연간 소비량이 그 물질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최상의 지표는 아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로 전자산업이 이루어낸 발전이 유익하고 커다란 변화를 이끌었지만 현대 문명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놓지는 않았다.
것은 분명하다. 중요성을 근거로 어떤 물질의 필요성에 대해 반박의 여지 없이 순서를 매길 수는 없지만 나는 필수성과 편제성 및 수요량을 고려해 설명 가능한 순서를 제시해 보려 한다. 이렇게 결정한 순서에서 4가지 물질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물질은 내가 현대 문명의 4기둥이라고 칭하는 시멘트, 강철, 플라스틱, 암모니아이다. 4물질은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속성과 기능이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4물질은 현대사회의 기능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지금도 다른 기본적인 물질보다 많은 양이 필요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1919년 세계는 약 45억 톤의 시멘트, 18억 톤의 강철, 3억 7천만 톤의 플라스틱, 1억 5천만 톤의 암모니아를 소비했다. 게다가 이것들은 다른 물질로 쉽게 대체하지도 못한다. 가까운 미래에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규모로 대체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 장에서 말했듯 방목 가축이 비워내는 배설물을 완전히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기 질소를 만들어내는 다른 근원들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매년 작물에 뿌리는 암모니아 비료에 내포된 질소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에 필적할 만큼 가단성과 내구성과 경량성을 지닌 물질은 없다. 또 건설 자재로 동일한 질량의 목재와 돌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그 자재들이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와 다목적성과 내구성에 필적할 수는 없다. 철근 콘크리트가 없어도 피라미드와 대성당은 지을 수 있지만 폭이 널찍한 아치형의 길고 우아한 다리, 웅장한 수력발전댐, 다차선 도로, 긴 활주로를 건설할 수는 없다. 강철은 이제 어디에서나 사용된다. 에너지를 추출하고 식량을 생산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리 능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기반시설의 범위와 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어떤 금속도 강철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미래를 고려할 때 내 물질의 또 다른 결정적 공통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내 물질 모두의 대량 생산은 화석 연료의 연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몇몇 화석 연료는 암모니아 합성과 플라스틱 생산의 직접적인 원료가 된다. 또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재련하려면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만든 코크스가 필요하고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주로 분탄, 석유, 코크스, 중유에서 얻는다. 긴 연쇄나 가지로 결합되어 플라스틱을 만드는 대다수의 단순 분자들은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추출된다. 암모니아 합성에서 천연가스는 수소의 원료인 동시에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그 결과 필수적인 내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세계 전역에 공급되는 1차 에너지의 약 17%가 쓰이고 이것이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비롯된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25%를 차지하지만 이런 기존 과정을 대신할 만한 대안, 그것도 상업적으로 적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화석탄소에 의존하지 않고 이 물질들을 생산할 실험적 기술과 제한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암모니아 합성에 쓰이는 새로운 촉매부터 수소에 기반한 제강법까지 어떤 대안도 아직까지 상업화되지 않았다. 탄소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매년 수억 톤에서 수십억 톤을 생산하는 기존 역량을 대신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내 물질의 중요성을 가감없이 평가하기 위해 나는 그 물질들의 기본적 속성과 기능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적정한 가격에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기술 발전과 획기적인 발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 뒤 현대사회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는지도 알아보려 한다. 암모니아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따라서 암모니아로 시작해서 세계적 생산량 순서에 맞추어 플라스틱, 강철, 시멘트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암모니아, 세계인을 먹여 살리는 기체. 내가 순서 매기는 걸 싫어하지만 암모니아는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로 최상위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암모니아를 질소 비료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혹은 다른 질소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80억에 가까운 세계 인구의 40% 이상, 많게는 50%까지 먹여 살리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합성 암모니아가 없었다면 거의 40억 명이 2020년을 넘겨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존재론적 제약이 플라스틱이나 강철, 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멘트에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실리콘도 우리 존재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다. 암모니아는 1개의 질소와 3개의 수소로 이루어진 단순한 무기화합물이다. 달리 말하면 질소가 암모니아 질량의 82%를 구성한다. 대기압에서 암모니아는 보이지 않는 기체이며 물을 내리지 않는 화장실이나 부패한 가축 분뇨처럼 자극적인 냄새를 풍긴다. 농도가 낮은 암모니아를 흡입하면 두통과 구역질과 구토를 유발한다. 농도가 조금 높은 암모니아는 눈과 코, 입과 목구멍, 폐를 자극한다. 농도가 무척 높은 암모니아를 흡입하면 즉사할 수도 있다. 반면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 형성되는 암모늄, 독성이 없고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 이 단순한 분자, 즉 암모니아의 합성은 과거에 무척 까다로웠다. 발명의 역사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사례들이 빠지지 않는다. 물질을 다루는 이번 장에서는 테플론 이야기가 가장 적절한 사례일 듯하다. 1938년 듀폰의 화학자 로이 플런켓과 그의 조수 잭 리복이 테트라프루오로 에틸렌이라는 새로운 냉장 화합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그 물질을 냉장된 실린더에 저장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예기치 않게 중합되어 폴리테르라 플루오로에틸렌, 즉 물납처럼 하얗고 매끈거리는 가루로 변하는 게 아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테플론은 가장 널리 알려진 합성 물질 중 하나가 되었고 정치적 용어가 된 유일무이한 합성 물질이기도 하다. 테플론 대통령,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녀 어떤 비난도 피하는 마법 같은 능력을 지닌 듯한 대통령을 가리킨다. 로널드 레이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는 있어도 베이클라이트, 1906년 리오 베이클랜드가 페놀과 포름 알데히드를 반응시켜 만든 최초의 합성수지 상품명, 플라스틱의 시초, 대통령이란 표현은 없다. 하지만 철의 여인은 있었다. 한편 암모니아 합성은 발견의 역사에서 정반대의 경우에 속한다. 다시 말해 몇몇 뛰어난 과학자가 명확한 목표를 추구한 결과 한 끈질긴 연구자가 결실을 맺은 발견에 속한다. 암모니아 합성이라는 돌파구가 필요한 이유는 자명했다. 1850년부터 1900년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산업화를 추진하던 국가들의 총 인구가 3억에서 5억으로 크게 늘어났고 급속한 도시화로 보리를 비롯한 곡물 위주이던 식단이 동물성 식품과 설탕 등 에너지 함유량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뀌었다. 작물 산출량은 정체되어 변하지 않았지만 식습관의 변화는 전례 없는 경작지 확대로 그럭저럭 뒷받침되었다. 1850년부터 1900년 남북 아메리카, 러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약 2억 헥타르의 초지가 경작지로 바뀌었다. 작물학이 발달함에 따라 20세기에 더 늘어날 인구에 적정량의 식량을 공급하려면 식물에 필요한 2가지 핵심적인 다량 영양소, 즉 질소와 인의 공급을 확대해 산출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명백해졌다. 처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나중에는 플로리다에서 채굴한 인산염을 산으로 처리함으로써 인산 비료를 확실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그러나 질소를 그만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재료는 없었다. 건조한 열대 섬들에서 구아노,
채굴했지만 금세 고갈되었고 칠레 질산염의 수입량을 늘렸지만 향후에 세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 가로 칠레의 척박한 북부 지역에 아질산 나트륨층이 드넓게 분포되어 있다. 구아노, 가로 질소가 많이 함유된 새 배설물들이 쌓여 굳어진 덩어리. 따라서 급속히 증가하는 세계 인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충분한 질소를 확보하는 게 문제였다. 1898년 화학자이자 물리학자 윌리엄 크룩스가 영국과학진흥협회에 참석해 이른바 밀 문제를 다룬 연설에서 충분한 질소의 필요성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듯하다. 이 연설에서 클룩스는 모든 문명국이 충분히 먹지 못하는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하며 과학에서 그 탈출구를 찾았다. 예컨대 과학이 구원자로 나서야 할 것을 역설하며 대기에 거의 무한정 존재하는 질소를 식물이 소화할 수 있는 화합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에 존재하지만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다른 화학적 물질의 발견과는 완전히 다르다. 질소 산화물은 문명화한 인류의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발견들은 우리에게 지적인 만족감과 기쁨과 위안을 주고 우리 삶을 더 편하게 해주고 부를 더 빨리 축적하게 해주고 시간을 절약하고 건강을 지키고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질소 산화물은 머지않은 장래의 문제이다. 이러한 크룩스의 결론은 정확했다. 크룩스의 연설이 있고 10년 뒤에야 그의 비전은 빛을 보았다.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원소, 즉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협성하기 위해 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들 중에는 190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빌헬름 오스트발트도 있었다. 그러나 1908년 당시 카를스루해 공과대학교에서 물리화학과 전기화학을 가르치던 교수 프리츠 하버가 독일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화학기업 바프의 지원을 받아 영국인 조수 로버트 르 로시뇰과 함께 연구에 매진해 암모니아 합성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하버는 철 촉매를 사용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냈다. 철 촉매가 원소들의 구성에 변화를 주지 않는 동시에 전례 없는 반응 압력을 가하며 화학 반응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하버의 실험실 성공을 상업적 규모로 확대하는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었다. 1899년 바스프에 합류한 금속공학자이자 화학 전문가 카를 보슈의 지휘하에 4년 만에 성공의 결실을 맺었다.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합성 공장은 1913년 9월 오파우에서 운영을 시작했고 하버 보슈 공법은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오파우 공장의 암모니아는 독일군이 사용할 폭발물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질산염의 재료로 쓰였다. 훨씬 더 큰 암모니아 공장을 1917년 로이나에 다시 세웠지만 독일의 패망을 막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후에는 1930년대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합성이 확대되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그렇지만 1950년까지도 합성 암모니아는 가축 분뇨보다 훨씬 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뒤로 20년 동안 암모니아 합성은 8배나 증가하며 1960년대에 시작된 녹색혁명을 가능하게 해준 합성 비료로 연간 3천만 톤까지 생산되었다. 생산성이 뛰어난 신품종 밀과 쌀을 채택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적당량의 질소를 공급한 덕분에 전례 없는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었다. 암모니아 합성이 크게 증가한 데는 천연가스를 수소의 재료로 사용하고 효율적인 원심 압축기와 더 나은 촉매를 도입하는 혁신적 조치가 있었다. 그 이후에는 현대 산업 개발의 많은 사례들이 그렇듯 마오쩌둥 1893에서 1976 이후에 중국이 앞장섰다. 마오는 중국 역사에서 대기근,
1958에서 1961의 원흉이었다. 1976년 마오가 죽었을 때 1949년 공산주의 국가를 선포한 시기보다 1인당 식량 공급에서 나아진 게 없었다. 1972년 닉슨의 베이징 방문 후 중국이 가장 먼저 취한 주요 사업은 텍사스의 MW 켈로그사의 13개의 최첨단 암모니아 요소 공장 건설을 주문한 것이었다. 1984년 중국은 도시에서 식량 배급제를 폐지했고 2000년에는 1인당 하루 평균 식품 공급량이 일본보다 높아졌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질소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연간 작물 수확량을 6억 5천만 톤으로 늘린 덕분이다. 질소가 중국 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는 글을 보면 중국 농작물에 투여되는 영양소의 60%가 합성 암모니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중국인 5명 중 3명이 먹거리를 암모니아 합성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세계 평균값은 약 50%이다. 이런 의존성은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하버 보슈 공법이 기술의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 진전이라 불리는 게 타당함을 보여준다. 윌리엄 크룩스가 정확히 지적했듯 다른 발명들은 우리에게 지적인 만족감과 기쁨 그리고 부와 높은 생산성에 도움을 주고 때 이른 죽음과 만성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었지만 암모니아 합성이 없었다면 오늘과 내일의 인구 중 다수가 생존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암모니아에 의존하는 50%의 인류가 불변의 근사치는 아니다. 현재의 지배적 식습관과 농사법을 고려하면 합성 질소가 인류의 절반을 먹여 살리는 건 분명하다. 요컨대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합성 질소가 없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유지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유한 세계가 육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인도식 식습관으로 전환하면 이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전 세계가 미국인의 식습관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의 중국인들처럼 넉넉히 먹는다면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비료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질소 비료에 대한 의존도도 당연히 줄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생산하는 암모니아의 약 80%가 작물에 살포하는 비료로 사용된다. 나머지는 질산과 폭발물, 로켓 추진제, 염료, 섬유, 유리와 바닥 세정제를 만드는 데 쓰인다.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히 조심하면 암모니아를 직접 밭에 살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암모니아는 고체와 액체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필수적인 원료로 주로 활용된다. 질소 함유량 46%가 가장 높은 고체 비료로는 요소 비료가 지배적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 전역의 밭에 뿌리는 질소 비료의 약 55%가 요소 비료였다.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 인구가 가장 많은 두 국가에서 쌀과 밀의 수확량을 증진하기 위해 물론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아시아의 다른 5국가에서도 풍작을 기대하며 요소 비료를 널리 사용한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질소 비료에는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 질안 석회 및 다양한 용액이 재료로 쓰인다. 일단 질소 비료는 밭에 뿌리면 휘발과 침출 그리고 탈질소화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걸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밭에 뿌린 질소의 소실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직접 해법은 현재 2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값비싼 지효성 화합물을 살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밀 농업으로 전환해 토양을 분석해서 필요할 때만 비료를 살포하는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이다. 이미 지적했듯 음식값을 인상하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간접 대책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크게 환영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런 해결책의 조합이 질소 비료의 소비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약 150메가톤의 암모니아가 매년 합성되고 그중 약 80%를 비료에 사용한다. 또한 그 비료 중 60%가 아시아에서
약 4분의 1이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5% 미만이 아프리카에서 뿌려진다. 부유한 국가들은 1인당 평균 식량 공급량이 이미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비료를 사용률을 줄여야 마땅하고 줄일 수도 있다. 또 세계에서 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국가, 즉 중국과 인도도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대륙이지만 여전히 영양 공급이 부족하고 상당량의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면 질소 비료의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암모니아 사용량은 유럽 평균값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질소 공급을 확대하는 최적의 해법은 비콩과 식물에 질소 산화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는 유전공학이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방법이다. 한편 씨앗에 질소 산화물 박테리아를 주입하는 덜 급진적인 방법도 있지만 상업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플라스틱, 다양하고 유용하지만 골칫거리. 플라스틱은 성형과 조형에 적합하다는 공통된 특성을 지닌 합성 혹은 반합성 유기물을 가리킨다. 플라스틱 합성은 단량체, 긴 사슬 혹은 긴 가지로 결합해 중합체를 형성하는 단위 분자로 시작된다. 두 핵심 단량체, 즉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탄화수소의 증기분해 섭씨 750에서 950도까지 가열을 통해 생산되고 탄화수소는 그 이후의 합성에도 동력을 공급한다. 플라스틱에는 깨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 즉 가단성이 있어 액체로 틀어넣거나 눌러서 여러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얇은 필름부터 튼튼한 파이프까지, 또 깃털처럼 가벼운 병부터 묵직하고 커다란 쓰레기통까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플라스틱의 전 세계 생산량은 지금까지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의해 결정되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가열하면 곧바로 부드러워지고 식으면 다시 단단해지는 중합체이다. 현재 저밀도와 고밀도 폴리에틸렌 PE 이 세계 플라스틱 중합체의 20%, 폴리프로필렌 PP 이 약 15%, 폴리염화비닐 PVC 2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가열하더라도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폴리우레탄, 폴리이미드, 멜라민, 요소 포름알데히드가 여기에 속한다. 일부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비중이 낮은 것, 경량성과 경도, 내구성과 높은 것을 결합한다. 내구성을 띤 알루미늄의 무게는 탄소 강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강철과 비교할 때 PVC 밀도는 20% 이하이고 PP는 12%에 미치지 못한다. 구조용 강제의 극한 인장 강도는 400메가파스칼인 반면 폴리스틸렌의 극한 인장 강도는 100메가파스칼이다. 하지만 목재나 유리보다는 2배, 알루미늄보다는 10% 낮을 뿐이다. 경량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성질 때문에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튼튼한 파이프와 플랜지, 미끄럼 방지 표면, 화학물질 저장고의 재료로 주로 쓰였다. 열가소성 플라스틱 중합체는 자동차 내장재와 외장재, PP, 범퍼, PVC 계기판, 자동차 부품, 폴리카보네이트 헤트라이트에 폭넓게 쓰인다. 고온이나 방염, 경량 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PVC 아크릴 혼합물은 항공기의 내장재에 사용되고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항공기 기체를 만드는 데 쓰인다. 초기의 플라스틱은 주로 질산 셀룰로스와 장뇌, 나중에는 영화산업의 대들보 1950년대에야 대체,
만든 셀룰로이드였고 19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소량으로 생산되었다. 최초의 열경화성 물질은 뉴욕에서 일하던 벨기에 화학자 리오 베이클랜드에 의해 1907년 만들어졌다. 그가 1910년에 세운 제너럴 베이클라이트 컴퍼니는 플라스틱을 처음으로 산업적 규모로 생산하며 전기 절연체부터 검은 다이얼식 전화기까지 다양한 형체를 찍어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플라스틱이 가벼운 무기의 부품으로도 쓰였다. 한편 셀로판은 자크 브란덴베르거가 1908년에 발명했다. PVC는 양차 대전 사이에 처음 대량으로 합성되었다. PVC는 일찌감치 1938년에 발견되었지만 실험실 밖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듀폰, 영국에서는 임페리얼 화학산업, 독일에서는 IG 파르벤이 새로운 플라스틱 재료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 가로 지금은 흡수력을 띤 천과 물수건의 사용, 가로 네오플렌, 가로 합성고무, 가로 폴리에스터, 가로 직물과 덮개의 사용, 가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가로 플렉시글라스로도 알려짐.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칸막이와 보호막이 다시 등장한 덕분에 더욱더 흔히 쓰이는 물질, 가로를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나일론은 1938년 이후에 생산되었다. 가로 칫솔의 모와 스타킹은 나일론으로 만든 최초의 상품이었다. 현재 나일론은 어망부터 낙하산까지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앞에서 언급한 테플론도 1938년에는 만들어져 달라붙는 걸 방지하는 코팅제로 어디에나 쓰였다. 스틸렌도 1930년대에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폴리스틸렌으로 포장재, 일회용 컵과 접시에 주로 사용된다. IG 파르벤은 1937년 폴리우레탄, 가로 침구 매트리스 절연제, 가로를 소개했다. ICI는 초고압을 사용해 폴리에틸렌, 가로 포장재와 절연제의 사용, 가로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고 1933년에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가로 접착제, 코팅제, 도료의 사용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PET는 1941년 특허를 받았고 1950년대 초부터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버려진 음료수병의 형태로 지구에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지긋지긋한 페트병은 1973년에 특허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널리 알려진 플라스틱 재료로는 폴리카보네이트, 가로 광학렌즈, 유리, 단단한 덮개, 폴리이미드, 가로 의료용 튜브, 고분자 액정, 가로 특히 전자장치이 있고 듀폰의 유명한 상표들 즉 타이백, 라이크라, 케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했다. 20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50종의 플라스틱이 세계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다양한 속성을 띤 새로운 플라스틱이 등장하며 예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던 화합물, 가로 PE, PP, PVC, PET와 더불어 플라스틱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끌었다. 플라스틱의 세계 생산은 1925년에 약 2만 톤에 불과했지만 1950년에는 200만 톤, 2000년에는 1억 5천만 톤, 2019년에는 3억 7천만 톤으로 치솟았다. 우리 일상에 플라스틱 재료가 어디에나 있다는 걸 인식하는 최상의 방법은 우리가 하루에 플라스틱을 몇 번이나 손으로 접촉하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기대고 발로 밟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다. 그 수치를 알고 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사용하는 델 노트북 키보드와 오른손 아래의 무선 마우스는 아크릴 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ABS
나는 공중합체로 만들어졌다. 내가 앉은 회전의자에는 폴리에스터 천이 씌워졌고 나일론 바퀴 아래의 폴리카보네이트 보호 매트는 폴리에스터로 만든 카펫을 덮고 있다. 작은 산업용 부품과 자질구레한 생활용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시작된 산업이 새로 생긴 두 곳의 틈새 시장을 크게 키웠다. 하나는 매년 수십억 개의 새로운 플라스틱 부품을 추가하는 가전제품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 차체와 항공기 내장재부터 직경이 큰 파이프까지 다양한 상품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시장이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의료 관리, 특히 감염병의 원인 처치에서 본연의 필수적인 역할을 찾아냈다. 이제 현대인의 삶은 분만실에서 시작해 플라스틱 물품으로 둘러싸인 집중 치료실에서 끝난다. 현대 의료 관리에서 플라스틱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코로나19 팬데믹 덕분에 큰 교훈을 얻었다. 이번 팬데믹은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플라스틱의 유용성을 가르쳐 주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개인용 보호장구,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 안면 가리개, 모자와 가운, 무기긴 신발 등가 떨어지자 각종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정된 공급을 받기 위해 서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던가? 서구의 개인용 보호장구 제작자들이 비용 절감에 집착해 대부분의 생산 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며 위험하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물품은 다양한 종류의 PVC로 만든다. 산소를 공급하고 혈압을 관찰하며 환자에게 유동식을 제공할 때 쓰이는 낭창한 튜브, 카테터, 정맥주사용 주머니, 혈액주머니, 무균 포장재, 보온 담요 및 무수한 실험 기구가 PVC로 만들어진다. 현재 PVC는 의료 관련 상품의 4분의 1 이상이 1차 재료로 쓰인다. 요즘에는 가정에도 벽체와 지붕, 창틀과 블라인드, 호스, 전선 피복, 전자부품, 장난감 등 PVC를 재료로 사용한 물품이 많다. 상무용품에서도 PVC를 사용하는 빈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PVC로 제작한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이 육지에서 일으키는 공해에 대한 우려가 눈에 띄게 늘었다. 난바다와 연안 해역 그리고 해변에서 볼 수 있는 플라스틱 공해는 더더욱 심하다. 이 문제는 환경을 다루는 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폐기가 다양하게 쓰이고 때로는 필수적인 합성 물질인 플라스틱의 적절한 사용까지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게다가 극세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주장하듯 남바다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극세사가 마모된 합성 섬유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합성 섬유 중합체는 현재 세계 섬유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하지만 바다에서 건진 섬유 포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로 90% 이상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강철, 어디에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 강철들, 가로 3,500가지 넘는 종류가 있어 복수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강철들은 철, Fe, 이 주된 위치를 차지하는 합금이다. 선철이나 주철, 즉 용광로에서 만드는 금속은 일반적으로 95에서 97%의 철, 1.8에서 4%의 탄소, 0.5에서 3%의 실리콘의 미량의 다른 원소들이 더해져 완성된다. 강철은 탄소 함량이 많아 잘 부러진다. 연성,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낮고 인장 강도, 긴장 상태에서 부러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힘은 청동이나 황동보다 못하다.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산업시대 이전에도 다양한 기법으로 강철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쓰지는 못했다. 현대의 강철은 주철로 만든다. 주철의 높은 탄소 함량을 중량으로
0.08 내지는 2.1%까지 낮추는 방법이다. 강철의 물리적 속성은 가장 단단한 돌뿐 아니라 가장 흔히 사용하는 두 금속의 속성까지 간단히 능가한다. 화강암은 강철과 비슷한 압축 강도를 지니지만 인장 강도는 한 자릿수가 더 낮다. 화강암 기둥은 강철만큼 자체 무게를 견디지만 강철 빔은 15에서 30배나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다. 강철의 일반적인 인장 강도는 알루미늄보다 7배, 구리보다 4배 높다.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는 알루미늄보다 4배, 구리보다는 8배 높다. 열에 견디는 내열성을 보면 알루미늄은 섭씨 660도, 구리는 섭씨 1085도, 강철은 섭씨 1425도에서 녹는다. 강철은 크게 4범주로 나눈다. 탄소강, 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강철의 90%가 0.3에서 0.95%의 탄소를 함유한 탄소강이다. 가로는 교량부터 냉장고까지 또 톱니바퀴에서 큰 가위까지 어디에나 있다. 합금강, 가로, 특수강은 강철의 물리적 속성, 가로, 경도, 인장 강도, 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원소, 가로, 대체로 망간, 니켈, 실리콘, 크롬을 사용하지만 알루미늄이나 몰리브덴, 티타늄, 바나듐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를 다양한 비율로 더해 만든다. 스테인리스 강은 1912년 부엌용품 재료로 쓰기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지금은 수술도구, 엔진, 기계부품, 건설자재 등 폭넓게 쓰인다. 공구강의 인장 강도는 가장 뛰어난 건설용 철강보다 2 내지 4배 높다. 따라서 강철을 비롯한 금속을 절단해 금형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손으로 절삭하고 두드리는 공구를 제작할 때도 공구강을 사용한다. 몇몇 종류의 스테인리스 강을 제외하고 모든 강철은 자성을 띠기 때문에 전기 기계를 제작하는 데도 적합하다. 강철은 현대 문명의 외관을 결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가장 널리 쓰이는 금속인 강철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금속 및 비금속 제품이 강철로 만든 공구와 기계로 가공되어 형태를 갖추고 마무리 과정을 거쳐 유통된다. 강철이 없다면 오늘날의 어떤 교통수단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강철의 흔적은 작은 물건, 가로, 나이프, 포크와 숟가락, 주머니칼, 조리용 냄비와 프라이팬, 부엌용품, 원예도구과 큰 물건, 가로, 가전제품, 잔디 깎는 기계, 자전거, 자동차를 구별하지 않고 집 안팎 어디에나 있다. 요즘 대도시에서는 건물을 올리기 전에 파일을 박는 기계가 철강이나 철근 콘크리트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거대한 강철을 밀어넣는 모습이 어김없이 눈에 띈다. 그러고는 까마득히 높은 철제 건설용 크레인이 수개월 동안 그 현장을 지배하며 굽어본다. 1954년 착공한 뉴욕의 소코니 모빌 빌딩은 완전히 스테인리스 강으로 뒤덮인 최초의 고층 건물이었다. 최근 두바이에 세운 828m 높이의 부르즈 할리파는 질감을 살린 스테인리스 강판과 수직관 모양의 강철 핀을 사용했다. 강철은 구조물에서 중요한 재료이자 우아한 캔틸레버, 현수교의 설계에서처럼 외형적 특징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끊임없이 오렌지색으로 다시 칠해진다. 일본 아시카 해협대교의 경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약 2km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두 철탑은 직경이 1.12m에 달하는 강철 케이블을 지탱한다. 도시의 도로 양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가로등 기둥은 용융식 아연 도금을 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분말 도료로 코팅한 강철로 만들었다. 아변 강판으로는 길가의 신호등과 머리 위에 매달린 신호등을 떠받치는 구조물을 만든다. 파형 강판은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만드는 데 쓰인다. 철탑은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을 수백 명씩 활광장으로 올려주고 관광객을 케이블카에 태워 높은 산꼭대기까지 데려다주는 굵은 철선을 떠받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지선식 철탑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높이를 몇 번이고 깨뜨렸고 요즘의 풍경에는 거의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고압 송전탑에 빠지지 않는다. 아찔할 정도로 높은 지선식 철탑, 해안가와 근해에 세운 거대한 풍력 발전용 탑도 유난히 자주 눈에 띈다. 바도 항복판에 있는 강철로 조립된 거대한 구조물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플랫폼이다. 무게로 보면 강철은 운송 장비에서 거의 언제나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한다. 제트 여객기는 대표적인 예외로 알루미늄 합금과 복합 섬유가 주재료이며 강철은 엔진과 착륙 장치에 주로 쓰여 항공기 무게의 10%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자동차에는 약 900kg의 강철이 쓰인다. 매년 평균적으로 1억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므로 약 9천만 톤의 강철이 자동차 제작에 쓰인다는 뜻이다. 그중 약 60%가 고강도 강철이어서 일반적인 강철로 제작하는 경우보다 자동차 무게가 26에서 40% 가벼워진다. 초고속 열차도 약 15%만이 강철이지만 그걸 운영하는 데는 일반적인 강철 철로보다 더 무거운 전용 선로가 필요하다. 유조선과 액화가스 운반선, 철광석과 곡물, 그리고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선의 선체는 인장 강도가 높은 강판을 원하는 형태로 구부리고 용접해서 만든다. 그러나 전후 조선공학에서 가장 큰 혁명적 변화는 컨테이너선의 적재 방법이었다. 컨테이너선은 화물을 규격화한 크기의 강철 상자에 담아 운반한다. 높이와 폭이 약 2.5m, 길이는 다양한 강철 상자가 선체 안쪽과 갑판 위까지 차곡차곡 쌓인다. 지금 당신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이 아시아의 한 공장에서 강철 상자에 담겨 출발한 뒤 최종 판매처까지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모든 도구와 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주조와 단조, 아변, 철사기 가공, 구부리기, 용접, 연마, 절단을 하는 데 쓰이는 기계와 조립 공구로 만들고 이 기계들의 주된 재료 역시 강철이다. 특히 절단 작업은 나이프가 부드러운 버터를 잘라내는 것만큼이나 쉽게 탄소강을 절단하는 놀라운 공구강 덕분에 가능하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는 대체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강철이 없으면 전기 발전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전자장치, 컴퓨터 작업,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 세계도 불가능해진다. 강철관이 복잡하게 연결되고 가압수로 가득한 고로, 두꺼운 벽체의 압력 용기 안에 밀폐된 핵 원자로, 투박하고 육중한 단조강으로 만든 긴 수직 통로를 설치한 대형 증기 회전 터번도 강철이 주된 재료이다.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강철도 있다. 깊은 갱에 사용되는 고정식 받침대와 이동식 받침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채굴하는 데 쓰이는 수백만 킬로미터의 탐사 파이프, 케이싱 파이프, 생산 파이프도 철관이다. 석유와 가스 산업도 지면 가까이에 묻힌 철강에 의존한다. 석유와 가스를 수거한 뒤 정제해서 전달하고 분배하는 파이프가 1 내지 2m 깊이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공급 간선은 직경 1m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하고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은 직경이 5cm에 불과하다. 원유 정제 공장은 그야말로 강철 숲이다. 높은 증류탑, 접촉 분해기, 끝없이 연결된 파이프, 저장 용기는 모두 강철로 만든다. 끝으로 강철은 원심 분리기와 진단기, 스테인리스강, 메스, 외과용 갈고리, 견인기 등 병원에서 사용되는 생명을 구하지만 무기를 제작하는 데 쓰이기도 해 생명을 빼앗을 때도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온갖 무기를 갖춘 군대와 함대는 파괴에 쓰이는 강철의 거대한 진열장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강철의 필수적인 공급량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까? 강철의 세계 생산은 어떤 결과를 맞을까? 앞으로도 많은 세대가 강철을 계속 재련할 수 있을 만큼 철광석이 충분히 매장되어 있을까? 부유한 국가의 한 세기 전보다 1인당 철광 평균 소비량이 훨씬 낮은 저소득 국가에서 생활 수준이 높이고 현대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갖추기에 충분한 강철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 강철이 제작의 환경에 친화적일까 아니면 예외적으로 파괴적일까?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강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에는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 철은 질량 면에서 지구의 주된 원소이다. 철이 무거운 데다 가로 물보다 거의 8배 무겁다. 지구에 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은 지구의 지각에도 풍부하다. 산소와 실리콘과 알루미늄, 세 원소만이 철보다 더 많을 뿐이다. 거의 5%를 차지하는 철은 네 번째로 많은 원소이다. 철광석의 연간 생산량은 현재 약 25억 톤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 그리고 중국이 주요 생산국이다. 세계 자원은 8천억 톤이 넘는다. 그중 2,500억 톤이 철광석이다. 따라서 자원 생산 비율은 300년을 넘어 이른바 계획 대상 기간을 훌쩍 상회한다. 참고로 원유의 RP 자원 생산 비율은 50년에 불과하다. 게다가 강철은 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 전기 아클로 EAF에 강철을 넣고 녹이면 그만이다. EAF는 무거운 강판으로 만든 원통형 내열 용광로인데 안쪽은 마그네슘 벽돌. 물로 식히는 거대한 착탈식 타원형 덮개를 통해 3개의 탄소 전극봉을 삽입한다. 강철 조각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전극을 아래쪽으로 내린다. 전극을 통과한 전류의 아크가 발생하고 고온 섭씨 1800도의 아크는 강철 조각을 쉽게 녹인다. 하지만 EAF에 필요한 전기량은 엄청나게 많다. 매우 효율적인 EAF에도 인구 15만 명의 미국 도시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가 필요하다. 자동차는 재활용하기에 앞서 모든 유체를 비워내고 내장재를 뜯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배터리와 보조 전동기, 타이어와 라디오, 작동하는 엔진뿐 아니라 플라스틱, 고무와 유리, 알루미늄 부품도 제거해야 한다. 그런 다음 앞차기가 차체를 납작하게 누른 뒤 작업장에 차곡차곡 쌓는다. 대형 외항선을 해체하는 작업은 훨씬 더 까다롭다. 외항선 해체는 주로 파키스탄, 가로, 카라치 북서쪽에 위치한 가다니, 인도, 구자라트주의 알랑, 방글라데시, 가로, 치타공 근처의 해변에서 이루어진다. 무거운 강판으로 이루어진 선체는 가스토치와 플라스마 토치로 절단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작업자들이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기도 하다. 요즘 부유한 경제권에서는 폐차하는 거의 모든 자동차가 고철로 재활용되고 건축용 강철 빔과 강판을 재사용하는 비율도 90% 이상이다. 반면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비율은 약간 낮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콘크리트 속 철근을 65% 이상 재활용하며 이 비율은 음료와 통조림에 쓰이는 철제 깡통의 재활용과 비슷하다. 강철 조각, 즉 고철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수출품 중 하나가 되었다. 오래전부터 강철을 생산한 까닭에 그동안 많은 고철을 축적한 국가들이 이제 강철을 증산하려는 국가에 그 고철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최대 수출국이고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중국과 인도 그리고 튀르키예는 최대 수입국이다. 재활용하는 강철이 연간 총 생산량의 거의 30%를 차지한다. 몇몇 소규모
강철 생산국의 경우에는 100%, 미국은 거의 70%, 유럽연합은 약 40%, 중국은 12% 이하로 재활용하는 강철이 차지하는 몫은 국가마다 다르다. 달리 말하면 1차적인 강철 제작이 여전히 주도적이고 매년 재활용하는 강철보다 2배만큼의 강철이 용광로에서 생산되고 있다. 2019년에만 거의 13억 톤의 강철이 새로 만들어졌다. 강철을 생산하는 공정은 용광로에서 시작된다. 용광로, 즉 철과 강철로 이루어지고 안쪽 벽은 내열재로 두른 고로에서 철광석과 코크스 그리고 석회석을 재련해 액체 상태의 주철이나 선철을 만든다. 주철의 높은 탄소 함량을 줄여 강철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순산소 전로. 순산소라는 수식어는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의 화학적 속성을 뜻한다. 에서 진행된다. 이 공정은 1940년대에 고안되었고 1950년대 중반 이후에 신속히 상업화되었다. 요즘의 BOF는 커다란 조롱박 모양이다. 열린 윗부분을 통해 뜨거운 철을 300톤까지 투입할 수 있고 투입된 뜨거운 철은 위아래 양쪽에서 투입되는 산소에 의해 폭발한다. 이 반응으로 주철의 탄소 함량이 약 30분 안에 0.04%까지 줄어든다. 결국 강철 제작의 기본 원칙은 고로와 순산도 전로의 결합이다. 마지막 단계에는 뜨거운 강철을 주조기로 보내 궁극적으로 강철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두껍고 평평한 강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단면을 지닌 강재, 띠 모양으로 얇고 좁게 뽑은 철판을 제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제철산업은 무척 에너지 집약적이다. 용광로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총 수요의 약 75%가 철을 만드는 데 쓰인다. 오늘날 최적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면 완제품 톤당 17에서 20기가줄만이 사용된다. 톤당 25에서 30기가줄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평가받는다. 물론 EAF에서 만드는 재활용 강철의 에너지 비용은 통합 생산하는 경우의 에너지 비용보다 훨씬 낮아 오늘날 최고 성적을 톤당 2기가줄을 약간 웃돈다. 강철을 압연하는 에너지 비용을 여기에 더하면 총 에너지의 세계 평균 비용은 통합 방식으로 새롭게 제작하는 강철의 경우에는 톤당 약 25기가줄, 재활용 강철의 경우에는 톤당 5기가줄이다. 2019년 세계 강철 생산에 투입한 총 에너지량은 약 34엑사줄, 1엑사는 10의 18승, 즉 세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약 6%였다. 제철산업이 석탄과 천연가스로 만든 코크스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강철 제작은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세계 철광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탄소 배출의 세계 평균은 톤당 500kg이다. 요즘의 1차적인 강철 제작에는 연간 900메가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즉 화석 연료의 연소로 직접 배출되는 세계 탄소량은 7 내지 9%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강철만이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주된 물질은 아니다. 시멘트는 강철에 비해 에너지 집약적이지 않지만 세계 생산량이 강철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시멘트 생산도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약 8%. 콘크리트. 시멘트가 창조해낸 세계. 시멘트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다. 시멘트는 커다란 가마의 분말 석회석, 가로 칼슘의 주 원료과 점토나 혈암 혹은 폐기물, 가로 실리콘, 알루미늄, 철의 원료를 넣고 섭씨 1450도 이상으로 가열해 생산한다. 이때 사용하는 가마는 100에서 200m 길이의 기울어진 금속 원형통 시설이다.
이렇게 고온으로 소결하면 용해된 석회석과 알루미노규산염이 클링거로 남고 이것을 곱게 빻으면 가루분처럼 고운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콘크리트는 65에서 85%의 골재와 15에서 20%의 물로 이루어진다. 모래처럼 상대적으로 고운 골재가 더 강한 콘크리트를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굵고 다양한 크기의 자갈을 골재로 사용할 때보다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시멘트는 골재들을 뭉치게 하며 최종적인 콘크리트 질량에서 대략 10에서 15%를 차지한다. 시멘트는 먼저 물과 반응하며 골재들을 혼합하고 나중에는 그 혼합물을 단단하게 굳힌다. 그 결과가 지금 현대 문명에서 가장 대대적으로 쓰이는 물질로 단단하고 무거우며 특히 강철로 보강하면 수십 년은 가혹한 사용을 견뎌낼 수 있다. 무군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그런대로 견디지만 요즘 잘 배합된 묵은 콘크리트는 두세 대 전의 것보다 5배나 강하다. 장력에는 약하다. 구조형 강재는 인장 강도가 최대 100배까지 높아 중간 단계로 다양한 유형의 보강재, 철망, 철근, 유리섬유나 강섬유,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다. 2007년 이후로 대다수 인류가 살고 있는 도시는 콘크리트 덕분에 가능해졌다. 물론 도시를 수놓은 건물을 짓는 데는 다른 자재도 많이 쓰인다. 고층 건물은 철골 구조의 유리나 금속을 덮는다. 북아메리카 교회의 외떨이 주택들은 목재와 석고벽재로 짓고 벽은 벽돌이나 돌로 덧씌우는 경우가 많다. 요즘 층수가 많은 아파트를 짓는 데는 집성재, 두께 2.5에서 5cm의 판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접착해 가열 압축한 목재, 일컫는 공학 목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층 건물과 고층 아파트는 콘크리트 파일을 위에 세우고 기초와 바닥층뿐 아니라 벽재와 천장에도 콘크리트를 붓는다. 또 콘크리트는 도시의 기반 시설, 예컨대 지하에 묻힌 공학적 네트워크, 굵은 대형 파이프, 케이블 채널, 하수관, 지하철 기초, 터널부터 지상의 교통 기반 시설, 인도와 도로, 다리와 부두, 공항 활주로, 까지 어디에나 쓰인다. 초고층 아파트가 많은 홍콩과 상파울로부터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힌 로스앤젤레스와 베이징까지 현대 도시들은 그야말로 콘크리트 덩어리이다. 로마 시대의 시멘트는 석고와 생석회와 화산재를 혼합해서 만들었다. 끔찍한 둥근 지붕을 비롯해 대형 구조물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띤 건축 자재였다. 기원전 126년에 완공되어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한 로마의 판테온은 묵은 콘크리트로 지은 어떤 구조물보다 경관 사이의 길이가 길다. 현대의 시멘트 제조법은 1824년에야 영국 벽돌공이던 조지프 에스푸딘이 개발에 특허를 얻었다. 그의 수경 모르타르는 석회석과 점토를 고온에서 구워 만든 것이었다. 이 재료들에 함유된 석회와 이산화규소와 알루미늄가 유리 같은 물질로 변했고 그 물질을 곱게 빻은 것이 포틀랜드 시멘트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이름은 지금도 널리 쓰이는데 에스푸틴이 애초에 그 이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유리 같은 클링커가 일단 단단하게 굳고 물과 반응한 뒤에는 영국 해협에 있는 포틀랜드 섬의 석회석과 비슷한 색을 띠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시멘트라는 새로운 건축 자재는 압축에 잘 견뎠다. 오늘날 제조되는 최상의 콘크리트는 100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 이 정도의 압력은 아프리카 수코끼리 한 마리가 동전을 밟고 서 있는 무게와 같다. 그러나 장력은 다른 문제이다. 2.5 메가파스칼로 당기는 힘, 즉 사람의 피부를 찢기에도 부족한 힘에 콘크리트는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철근으로 보강하는 등 높은 장력에도 구조물이 견딜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기술이 진전된 뒤에야
콘크리트는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860년대와 1870년대 동안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와 쿠아네와 조제프 모니에에 의해 보강 콘크리트에 대한 특허가 신청되었다. 정원사이던 모니에는 철망을 사용해 화분의 장력을 보강했다. 그러나 실질적 돌파구는 1884년 어니스트 랜섬의 강화용 철근이 열었다. 광물질이 섭씨 1500도에서 유리처럼 변하는 시멘트 회전 감화의 모태는 1890년대에 처음 등장했고 그때부터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콘크리트를 적당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03년 신시내티에 들어선 6층짜리 인걸스 빌딩은 세계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고층 건물이다. 바로 3년 뒤 토머스 에디슨은 콘크리트가 미국에서 단독주택을 짓는데도 목재를 대체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뉴저지에 콘크리트 주택을 설계해 짓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1911년에는 침실과 그 안의 가구까지 콘크리트로 제작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그 실패한 프로젝트를 되살리려 했었고 그가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발명품 중 하나인 추궁기를 콘크리트로 만들기도 했다. 같은 시기에 실패를 거듭하던 에딘슨과 달리 스위스 공학자 로베르 마야르는 콘크리트 건설의 개척자로 나섰다. 1901년에 상대적으로 짧은 슈워츠 다리, 1906년에 타바나사 다리를 시작으로 철근 콘크리트 다리를 연이어 건설했다. 그가 설계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알프스 협곡 위를 가로지르는 대담한 이 아치교로 1930년에 완공한 살지나토벨 다리이며 지금은 국제 역사 토목 구조물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초기의 프랑스에서는 오기스트 페레 아름다운 아파트들과 샹젤리제 극장을 설계했다. 미국에서는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를 즐겼다. 라이트가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설계한 가장 유명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쿄의 데이코쿠 호텔. 1923년 지진으로 도쿄가 초토화되기 직전에 완공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과 1939년에 완공한 펜실베니아의 낙수장 Falling Water이다. 1959년 완공한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그의 마지막 콘크리트 작품이다.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 가로 프리스트레싱 공법. 강철을 당기는 데 사용한 단부 고정 장치를 콘크리트가 철선이나 철근에 달라붙은 뒤에 풀어준다. 이나 직후에 철선이나 철근을 팽팽하게 당겨주면 강화 철광의 인장도가 더욱 향상된다. 프리스트레이싱 공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주요 건축물은 외젠 프레시네가 설계하고 1930년에 완공한 브레스트 인근의 플루가스텔 다리이다. 대담하게 돛을 활짝 펼친 모양의 하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1959년부터 1973년까지 건설은 덴마크 건축가 예른 우손의 작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리스트레싱 콘크리트 구조물로 꼽힌다. 프리스트레싱 공법은 요즘 무척 흔하게 사용되며 현재 가장 긴 철근 콘크리트 다리는 강이나 협곡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아니라 고속 열차용 고가교이다. 현재 기록은 164.8km에 달하는 단양시와 쿤산시를 잇는 단쿤터 대교로 2010년 완공, 베이징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징후 고속철로의 일부이다.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모든 대형 건물 안에 있다. 물론 방파제부터 터널을 뚫는 기계가 설치한 세그먼트 링까지 교통 기반 시설에도 예외 없이 철근 콘크리트가 쓰인다.
미국 주간 고속도로의 기본 구조는 약 56cm 두께의 철골 골재 위에 28cm의 묵은 콘크리트를 바른 것이다. 주간 고속도로로 전체를 건설하는 데는 약 5천만 톤의 시멘트와 15억 톤의 골재가 쓰였지만 강철은 구조적 보강재와 암거관으로 600만 톤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공항 활주로 유도 철근 콘크리트 기초를 보강했다. 특히 무게 380톤에 달하는 항공기가 매년 수십만 번씩 착륙하며 반복해 때리는 충격을 견디기 위해 접지구역 기초의 깊이가 1.5m에 이른다. 예컨대 캐나다에서 가장 긴 활주로 가로 캘거리 국제공항의 4.27km를 짓는 데만 8만 5천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와 1만 6천 톤의 보강 강제가 필요했다고 전해진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압도적으로 거대한 구조물은 세계 최대의 댐들이다. 이런 메가 구조물의 시대는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때 콜로라도 강의 후버댐, 컬럼비아 강의 그랜드 쿨리댐을 건설했다. 라스베이거스 남동쪽 협곡에 위치한 후버댐을 짓는 데는 340만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와 2만 톤의 철근, 4만 톤의 강판과 강관, 8천 톤의 구조용 강재가 필요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이런 거대 구조물 수백 개가 건설되었다. 세계 최대 댐으로 2011년 이후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양쯔강의 샨샤댐에는 거의 2,800만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와 26만 5천 톤의 철근이 쓰였다. 미국의 연간 시멘트 사용량은 1900년에서 1928년 10배 증가해 3천만 톤에 달했다. 전후에는 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지역마다 공항이 들어서며 건설 호황을 맞았고 20세기가 끝날 즈음에는 시멘트 소비량이 다시 3배가량 늘었다. 최고조에 달했던 2005년에는 1억 2,800만 톤이 사용되었고 최근의 사용량도 연간 1억 톤을 오르내린다. 이런 수치도 세계 최대 시멘트 소비국인 중국의 연간 사용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1980년 현대화를 시작할 당시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8천만 톤에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1985년에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고 2019년에는 22억 톤을 생산해 세계 총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놀랍게도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중국이 생산한 약 44억 톤의 시멘트는 미국이 20세기를 통틀어 생산한 양 약 45억 6천만 톤과 엇비슷하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에서 현재 가장 광범위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그리고 항공 시스템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형 수력 발전소와 인구 수백만 명이 넘는 도시가 가장 많기도 하다. 하지만 또 하나 놀라운 통계 자료는 현재의 세계는 20세기 전반기 동안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시멘트를 한 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처럼 엄청나게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판테온의 둥근 지붕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으리란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안타깝다. 일반적인 건설에 쓰이는 콘크리트는 크게 내구성이 좋은 자재는 아니며 많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노출된 표면은 습기와 추위, 박테리아와 조류, 산성을 띤 비와 눈, 크고 작은 움직임의 공격을 받는다. 지하에 묻힌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을 유발하는 압력을 견뎌야 하고 지상에서 스며든 반응성 화합물이 가하는 손상에도 시달려야 한다. 콘크리트는 강한 알카리성을 띈다. 이런 특성이 철근의 부식을 효과적으로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지만 균열과 박리로 철근이 노출되면 부식은 피할 수 없다. 염화물은 바닷물에 잠긴 콘크리트와 겨울철에 빙판을 녹이려고 소금을 뿌린 도로의 콘크리트를 공격한다. 1990년에서 2020년 동안 거의 7천억 톤에 달하는 단단하지만 서서히 바스러지는 물질이
현대 세계를 대대적으로 뒤덮었다. 그렇게 우리는 세계는 콘크리트화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은 그야말로 제각각이다. 평균 수명을 제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이다. 많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20에서 30년을 넘기면 급격히 상태가 악화하는 반면 60에서 100년을 너끈히 견디는 구조물도 있다. 달리 말하면 21세기 동안 상태가 나빠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허물거나 교체하는 상황이 전례 없이 대규모로 우리에게 닥칠 것이란 뜻이다. 특히 중국에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될 게 분명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서서히 철거하면서 철근을 따로 분리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지만 두 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분쇄하고 채질해서 수거한 골재는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고 철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지금도 재사용 콘크리트와 새 콘크리트는 어디에서나 필요하다. 인구 증가율이 낮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낙후하는 기반 시설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이다. 미국의 기반 시설과 관련해 최근 공개된 평가서에 따르면 콘크리트가 지배적인 모든 부분에서 거의 약재점이다. 예컨대 댐과 도로와 항공 부분이 D를 받았고 전체적인 평균도 D+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를 통해 중국이 2050년쯤에 직면할 문제를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가난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게 화급한 과제이다. 예컨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가정에서는 위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기생충병의 발생을 80%까지 줄이기 위해서라도 흙바닥을 콘크리트로 교체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인구 노령화, 도시 이주, 경제 세계화, 지방의 쇠락으로 세계 전역에서 콘크리트가 점점 더 많이 버려질 것이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의 콘크리트 잔해, 유럽 석유 산업단지에 폐쇄된 기업, 구소련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러시아 평양과 시베리아에 건설했지만 이제는 버려진 공장과 기념물은 이런 추세의 첫 파도에 불과하다. 콘크리트의 다른 중요한 유물로는 노르망디와 마지노선을 지키던 두꺼운 병채의 벙커, 과거에는 핵 미사일을 보관했지만 지금은 텅 빈 채 미국의 그레이트 플레인스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사일로가 있다. 물질에 대한 전망, 현재와 미래. 21세기 전반기 동안 세계 인구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고 많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인구가 정체하거나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수준을 높이면 경제는 강철과 시멘트, 암모니아와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50년까지 이와 관련한 모든 산업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난 이산화탄소 배출을 끝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오늘날 현대화를 추구하는 저소득 국가들의 기반시설 건설과 소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면 이런 기본 물질의 사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들이 1990년 이후에 중국을 재현하려면 강철 생산이 15배 증가해야 할 것이다. 또 시멘트 생산은 10배, 암모니아 합성은 2배, 플라스틱 합성은 30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물론 저소득 국가들이 현대화를 추진하며 중국이 최근에 달성한 물질적 진전의 절반, 아니 4분의 1만을 이루어내더라도 현재 사용량보다 몇 배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강철과 시멘트, 암모니아와 플라스틱으로부터 얻은 무수한 이익은 결국 화석탄소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계속 확대한다면 과거의 물질도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전에는 적정한 양만 필요했던 물질까지 전례 없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물질에 대한 이런 의존성을 확연히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하나는 풍차이다. 거대한 풍력 터빈보다 녹색 전기 발전을 더 명확히 상징하는 구조물은 없다. 그러나 풍력 터빈은 강철과 시멘트와 플라스틱이 결합한
화석 연료의 화신이기도 하다. 그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이고 높은 탑과 기관실 그리고 회전자는 강철이며 거대한 회전 날개는 에너지 집약적이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수지이다. 이 거대한 부품들을 설치 장소로 옮기려면 대형 트럭을 동원해야 하고 이것들을 조립해 세우려면 커다란 강철 크레인이 필요하다. 또 터빈의 변속기에는 시시때때로 윤활유를 보충해야 한다. 화석 연료로 발전하는 전기를 완전히 대신하는데 이런 터빈이 수백만 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녹색 경제의 탈물질화가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인 듯하다. 일반적인 리튬 자동차 배터리의 무게는 약 450kg이다. 그중 11kg이 리튬, 거의 14kg이 코발트, 27kg이 니켈, 40kg이 구리, 50kg이 흑연이다. 물론 181kg의 강철과 알루미늄 그리고 플라스틱도 빼놓을 수 없다. 한 대의 자동차에 이런 물질을 공급하려면 약 40톤의 광석을 가공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광석에 포함된 원소의 함유량이 낮기 때문에 약 225톤의 원자재를 채굴하고 가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새로운 물질을 총량을 파악하려면 여기에 1억에 가까운 수를 곱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로 대체해야 할 내연기관 자동차의 현재 연간 세계 생산량이 거의 1억 대이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가 미래의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을 받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두 가지 시나리오, 가로 2050년쯤에는 세계 자동차의 25% 혹은 50%가 전기자동차일 것이란 가정에 근거해 필요한 물질량을 자세히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리튬의 수요는 18에서 20배, 코발트는 17에서 19배, 니켈은 28에서 31배, 대부분의 다른 물질은 15에서 20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수요에 맞추려면 리튬과 코발트와 니켈의 수출 및 가공이 급격히 늘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급원도 광범위하게 찾아 나서야 한다. 여하튼 화석 연료와 전기의 추가적인 전환이 없다면 새로운 물질에 대한 수요의 증가도 없을 것이다. 미래의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자연스레 증가하리라고 예측하는 것과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새로운 물질을 범세계적 규모로 공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대 경제는 앞으로도 위 4가지 물질의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이려면 암모니아에 기반한 비료를 공급해야 한다. 또 새로운 기구와 기계를 만들고 구조물과 기반 시설을 세우려면 플라스틱과 강철과 시멘트가 필요하다. 게다가 태양전지와 풍력 터번, 전기자동차와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질도 투입해야 한다. 이 물질들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데 쓰이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얻을 때까지 현대 문명은 이 필수적인 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화석 연료에 기본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로는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